자, 홍정한의 인생 비책, 홍정한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인데 워낙 많은 인물들의 인생사를 구구절절 담아내다 보니까 분량이 방대하긴 합니다. 그래도 매 시간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죠. 일단 사과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변명 하나 드리자면 네, 그래도 빅토르 위고를 직접 읽는 것보단 훨씬 그렇죠. 간결하다. 일단 듣기만 해도 네. 레미제라블의 서사를 쭉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함께 따라가 보죠. 오늘 주인공은 누굽니까? 1부의 주인공은 팡틴이었습니다. 그리고 2부의 주인공은 팡틴의 딸 코제트가 주인공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다뤘던 이 가장 비참한 생을 살았던 여인이죠. 1부의 주인공 팡틴의 딸 코제트를 오늘 얘기해 봅니다. 딸에게만큼은 자신의 운명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팡틴이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코제트 역시 학대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좀 보냈죠. 그렇죠. 이 코제트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코제트는 이름이 본명은 아닙니다. 어머니인 팡틴이 붙여준 별명이었어요. 작은 아이, 꼬맹이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팡틴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이 미혼모,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여성에게 직장을 잘 주지 않는다, 일거리를 잘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후 팡틴의 삶에서 잘 드러나죠. 팡틴이 그런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딸을 맡길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테나르디에 부부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겉으로 보면 세상 좋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코제트를 착취하는 잔혹한 사람들이었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에서 자베르가 진짜 빌런이 아니죠. 진짜 빌런은 테나르디에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한마디만 하자면 우리가 영화의 이미지 때문에, 뮤지컬 영화의 이미지 때문에 테나르디의 부인의 그 느낌을 더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부인이 맞아요. 더 악하게. 네. 근데 그건 그 테나르디의 부인을 맡았던 배우 헬레나 보넴 카터라는 우리 시대의 정말 명배우가 존재만으로도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데요. 작품 안에서 보면 아내는 하드웨어를 담당하지만 실제 그 부부의 악의 소프트웨어는 그 남편이 담당하고 있고 훨씬 더 주도 면밀하고 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네. 테나르디에 부부가 겉으로 보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엄마가 버리고 간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키워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로 생각을 할 정도로 이미지 메이킹도 잘했던 거죠. 그러나 실상은 이 코제트를 정말 많이 부려먹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네. 5살이 되기도 전부터 이 집의 하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코제트가. 네. 그러면서 빅토르 이고가 이렇게 덧붙이죠. 이 세상의 고통은 몇 살에든지 시작이 된다. 이 빅토르 이고는 코제트의 비참한 유년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강조하기도 하죠.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하녀, 남의 집 일꾼으로 전락한 그녀의 삶은 코제트 한 사람만 겪었던 것이 아니고요.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빈곤층 아이들이 겪음직한 일들을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부가 처음에는 팡틴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코제트를 돌보잖아요. 근데 점점 돈을 받고 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팡틴이 보낸 돈을 가로채면서도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죠. 협박합니다. 아이를 돌려보내겠다. 너무 얘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얘를 이제 새로운 옷을 지어 입혀야 되는데 옷 살 돈을 보내달라. 얘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를 보내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이 코제트에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이겠죠. 정말 코제트의 복 중에 하나는 아프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신체를 타고난 거죠.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네. 됩니까? 그런데 병원 갈 일 없잖아요. 설사 네. 또 아프더라도 이 부부가 얘를 병원에 또 데려갈 리가 만무했고, 네. 자기 딸들이 병원에 간 걸 가지고 그 병원비를 팡틴에게 청구했던 거죠. 완전 아동학대 사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관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여관에서 일꾼을 따로 고용하는 대신 코제트를 한 사람 일꾼으로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막 부려먹는 거예요. 야. 심부름하고 방 쓸고 마당과 길도 쓸고 그릇 씻고 집 나르고 이런 일들을 다 시키면서 그 코제트가 연약한 아이에게 예, 그리고 코제트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뭐냐면 물을 떠오는 거였어요. 물. 예, 이게 뭐냐? 그 지역이 약간 지대가 좀 높았대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대가 높아서 거기서는 물이 이제 솟아나지 않으니까 낮은 지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물 장사가 있었습니다. 물을 배달해주는 물 장사가 있는데 이분이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서 해가 늦게까지 지지 않을 때는 저녁 7시까지 일하고 해가 일찍 지는 계절에는 5시까지 딱 일하고 그 다음에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낮에 미리 물을 주문해 놓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밤이 되어서 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있지. 밤이 되어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끌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10살도 되지 않은 코제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힘들기도 힘들죠. 네. 물을 뜬다는 거 되게 힘든 노동이거든요. 물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예, 우리 택배하시는 분들도 생수 배달하는 게 제일 고된 미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길도 너무 어린 아이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잘 발달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숲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두운 숲길을 한밤중에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싫고 무서운 일이었는데 아이고. 가정집이라면 쓸 물을 미리 주문해두면 되지만 여관에 해가 질 때 손님들이 찾아오면 갑자기 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일이 한밤중에 물 들어가는 거죠. 코제트가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코제트는 팡틴에게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딸,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고 싶었던 작은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코제트를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코제트를 위해서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히고 좋은 양말, 속옷 이런 것들 다 챙겨놨었죠. 그러면서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길 때도 이 아이가 입을 옷, 쓸만한 생필품 같은 것들 다 챙겨줬어요. 그런데 테나르디에 부부는 이걸 코제트를 위해서 쓰지 않고 곧바로 다 벗겨가서 자기 딸들한테 입히는 거죠. 그리고 코제트에게는 자기 딸들이 입고 쓰던 넝마 조각 같은 그런 누더기를 입혔고 음식도 남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였어요. 그래서 유고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들이 먹는 것보단 좀 나은 음식, 하지만 고양이가 먹는 것보단 좀 못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진짜 합니다. 너무한다.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거죠. 따뜻한 음식 한 끼도 제공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코제트가 그 마을에 인형이 진열이 돼 있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 마을에는 그 인형이 비쌌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인형을 살 수 있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아마 가게 주인도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왕구 매장 같은 데 가보면, 장난감 매장에 가보면 그 실제 사람 사이즈의 대형 액션 피규어 같은 게 딱 있는데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네. 370만 원. 그러면 그건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죠.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구경하고 온 김에 다른 거 자잘한 것도 사가라. 이게 일종의 마케팅이죠. 예, 그 미끼 상품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걸 보면 그 동네 아이들이 다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코제트도 정말 일이 없는 잠깐 그걸 흘끼들끼 훔쳐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나르디에의 두 딸들은 그 정도 인형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 인형을 가지고 놀기도 하는데 코제트에겐 그런 것도 없어서 어떤 걸 가지고 노냐 하면 녹슨 칼에 헝겊을 둘둘 감아놓은 걸 인형이라고 하면서 갖고 놀았대요. 칼이요? 네. 녹슨 칼에 또 예. 헝겊을 둘둘 감아서 감은 걸 인형이라고 불렀죠. 예, 인형이라고 하면서 이름도 붙여주고 뭐 이제 갖고 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갖고 놀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든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든 아주 바닥에 있는 매우 착취당하고 있는 당시의 빈곤층 여성 어린이들의 모습을 코제트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코제트의 어린 시절이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떻게 착취당하면서 살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제트마저 비극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구원자가 등장하죠. 바로 장발장.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너무 오래된 작품이니까 스포가 아니겠죠. 이 빅토르 위고는 이런 기법을 즐겼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 남자 이야기를 쫙 한 다음에 물론 독자들은 이 남자가 장발장이란 걸 다 압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에 짱발장이었다 이렇게 밝혀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제트가 일하고 있는 어느 이 동네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코제트를 구해줬는데 독자인 우리가 짐작하고 있다시피 그가 장발장이었습니다.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들렌 시장으로 어쩌면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좀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했었죠. 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누군가가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네. 자수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자수하고 싶지 않아서 자수하러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허락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열려서 결국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돼요. 배에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위기에 처한 것을 구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장발장이 대신 빠져 죽는 것처럼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몰래 나옵니다. 몰래 나와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팡틴과 죽기 전에 했던 약속. 시장님 저의 딸 코제트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돌봐주세요. 라고 했고 내가 당신의 딸을 돌봐주겠소 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코제트를 찾아 나서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습니다. 야, 타이밍도 참. 예. 그래서 만약 제가 다른 예외가 없다면 조만간 몇 년 안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 번 더 이 작품을 다루지 않을까. 너무 레미제라블을 많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사골제라물이라고 사골제라물. 사고제라. 죄송합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예. 차가운 겨울밤이죠. 차가운 겨울밤 숲속에서 숲속에서 한 소녀를 만납니다. 이 소녀는 물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코제트가 제일 싫어하던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밤에 왜 코제트가 물을 들어 나왔냐면 손님들이 여관에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코제트가 혹시라도 물을 떠와야 될까 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이제 먹고 마시느라고 이제 밥 먹고 술 마시고 이러느라고 네. 물 생각이 없었나 봐요. 이제 술을 물처럼 막 마셔서 코제트가 이 밤은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손님 중에 하나가 내 말한테 물 줬냐? 말. 예. 차가운 말. 예. 그렇게 돼서 이 테나르디에 부부가 말한테 물 먹여야죠라고 하면서 코제트 어디 갔냐? 요거 사 이러면서 빨리 물 떠와 해가지고 말에게 먹일 물을 위해서 어린 소녀가 10살도 되지 않은 소녀가 한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 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 축제의 그날에 그렇지. 홀로 무거운 물통을 짊어 나르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한 남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한 남자가 머릿속으로 나는. 차가운 겨울밤 숲속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걷는 어린 소녀를 발견한 거죠. 너는 누구니? 너는 어디에 사니? 근데 장발장이 보니까 얼굴만 봐도 그리고 코제트란 이름을 듣고 테나르디에라는 여관 주인의 이름을 들어보니 자기가 찾던 그 소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따라서 여관으로 갑니다. 코제트가 들어야 했던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죠. 장발장 굉장히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죠. 도저히 해방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던 코제트가 있었고 그 어둡고 외롭고 무섭고 그리고 힘든 그 자리에서 누군가 짐을 대신 들어주고 그를 구출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종교적인 상징이 다분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이 코제트의 삶에서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장발장이 코제트가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확인하고는 장발장이 코제트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테나르디의 부인이
정말 저 밥만 먹고 밥만 축내고 진짜 누구라도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쓸모없는 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장발장이 좀 쟤를 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럼요 사장님 얘 좀 치워주세요. 막 이렇게 그럼 내가 데려갈까요? 너무 좋죠. 쟤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부 중에서 부인은 하드웨어. 그 작품에 보면 부인은 체격이 크고 힘이 세고 남편은 몸이 좀 왜소한데 굉장히 영리한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이 남편이 딱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 남자 돈 냄새가 난다. 우리가 얘를 키우고 돌보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냐. 그냥은 안 된다. 그래서 장발장이 굉장히 많은 돈을 줍니다. 장발장이 1,500프랑을 줘요. 1,500프랑을 많을 것 같은데. 네, 1,500프랑을 딱 주고 했는데 테나르디에 남편이 더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숲길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는 안 된다. 얘를 그냥 보낼 수 없다. 우리가 이 얼마나 사랑으로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얘 엄마한테 얘를 정말 잘 돌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헌신적으로 돌봐왔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당신한테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다. 하다못해 이 아이의 엄마가 보낸 편지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 같으면 보낼 텐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한테 얘를 맡겨서 팔아버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얘기했지만 실상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려는 것이었죠. 장발장이 옳거니 하고 편지가 없어서 그러냐 라고 하고는 팡틴이 자기에게 준 이 테나르디에 씨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코제트를 보내주세요라는 편지를 딱 코앞에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테나르디에가 절고 있을 때 장발장이 그럼 난 가겠다라고 할 때 테나르디에가 완력을 어떻게 제압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지. 장발장이 체격이 너무 크고 그리고 장발장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너무 강해 보였던 거죠. 테나르디에가 총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돌아가는데요. 나중에 그 테나르디의 원한 때문에 장발장이 또 어려움을 좀 겪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코제트를 구출해오게 되지요. 네. 자, 장발장에게도 코제트는 구원이었을 것 같은데 장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죠. 이 장발장이 코제트를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발장이 코제트를 돌보면서 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걸쳐 장발장을 쫓아다녔던 한 사람 자베르가 다시 그의 인생에 나타난 거죠. 자베르는 장발장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테나르디에라는 사람이 내가 돌보던 어떤 아이를 어떤 남자가 납치해갔다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던 팡틴의 딸 코제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시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상착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 냄새가 난다. 예, 자베르는 누구보다 어쩌면 장발장 본인보다 장발장을 더 잘 알게 된 장발장에 집착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 장발장이 코제트를 데리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어느 곳에 담을 넘어서 보니까 어떤 남자 노인이 시장님 아니십니까?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나를 알아보는 이 사람이 누군가인데 그 사람은 오래전 장발장이 구해줬던 한 노인이었습니다. 술에 깔린 노인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술에 깔린 노인을 사람들이 괴력으로.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 때 자베르가 저 사람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장발장이라는 죄수 그 사람밖에 없다. 인간 기중기 같은 그가 아니면 저 사람 절대 구해줄 수 없다라고 자베르가 시험하듯이 얘기했고 장발장이 정체를 감추고 싶었다면 그 노인이 죽도록 내버려둬야 되지만 그 사람이 죽도록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날 것을 감수하고 수레를 자기 힘으로 몸으로 들어 올려서 구해줬던 그 노인. 근데 그 사람은 수레를 끄는 일을 했지만 그때 얻은 장애 때문에 더 이상 옛날같이 힘든 노동을 더 할 수 없게 되어서 장발장이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어느 수녀원에서 정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천장을 써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장발장이 담을 넘어서 도망친 곳이 그 수녀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장발장이 얘기하니까 이 포슐루방이라는 이 노인이 당신이 나를 도왔으니
시장님이 나를 도왔으니 이제 내가 시장님을 돕겠다 한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이 빅토르 휴고가 떡밥을 이렇게 회수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선행의 연결고리가 결국은 자기의 삶을 다시 구출한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그러네요. 것이죠. 그래서 장발장이 수녀원에서 코제트를 네. 키우게 된 거예요. 안전한 그곳에서 몇 년을 코제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장발장이 거기서 새로운 신분을 위장 신분을 얻어요. 그 포슐루방 노인의 동생의 신분을 얻고 나서 이제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형이 사망하고 유산을 약간 상속받아서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게 됐다. 수도원 일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코제트가 이제 아주 어린 시절은 거기서 안전하게 보냈잖아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코제트가 수녀가 돼서 거기서 안전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넓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보면서 좋은 인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풀림의 거리라는 곳에 파리의 한 거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포슐루방이라는 이름을 써서 코제트를 한 사회인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안정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근데 네. 이 장발장이 코제트를 돌보는 이 수년의 과정을 통해서 네.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사랑하면서 얻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가 아무튼 MC의 마들란 시장으로 살아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뤘겠죠. 하지만 그때 장발장은 사람들에게 곁을 잘 내주지 않는 캐릭터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 한 여자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발장이 코제트를 정말 지근거리에서 돌보면서 코제트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녀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코제트를 통해서 처음에는 장발장이 코제트를 구출한 것 같지만 코제트를 통해서 장발장도 구출받은 것이죠. 세상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총대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생명의 빛을 갚아주기 위해서 세상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 같지만 마음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 곁을 내주진 않았던 그가 코제트라는 작은 영혼에게 자신의 곁을 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회복되는 인간에게 얻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장발장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심성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되게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또 인간은 매우 이타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유전적인, 이기적인 동기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 책의 전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개별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이 인간종의 DNA, 이 유전자를 세상에 끊어지지 않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컨테이너, 운송수단의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리는 이타적인 결정은 무엇이냐? 이 유전자가 끊어지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남을 배려하는 선택을 할 때 이 유전자가 세상에 쭉 이어지는데 가장 유리하다라는 이타적 행동조차 유전자의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설명되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위고가 서 있는 전통에서는 인간이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군가가 인간 속에 내재화시켜 두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인간은 누군가를 돌보는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 남을 돌보는 것이 신이 창조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볼 때 기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설명을 청취자 여러분이 취하시던 저는 중요한 것은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전자의 컨테이너로서 내가 이 유전자를 쭉 번성시키기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건 아니면 신이 나를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행복하도록 지으셨으니 그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겠다. 이건 어떤 동기건 우리가 이타적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발장이 그런 행복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행복만 얻게 된 게 아니라 또 아버지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얻은 동시에 네. 또 아버지로서의 외로움, 상실감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제트가 잘하잖아요.
꼬맹이 코제트가 더 이상 꼬맹이가 아니게 되죠. 딸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아버지를 향했던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겠습니까? 다른 남자에게. 그렇습니다. 남자친구 혹은 네. 남편에게. 네, 그렇죠. 그래서 코제트가 성장하면서 관심이 점점 아버지가 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제트와 장발장이 세상에 너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바깥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두게 하는데 코제트는 바깥 세상을 점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깥 세상에 있는 마리우스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 장발장이 그녀가 떠날 것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수년 전, 거의 10수년 전 저희 딸과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 네. 어느 날 아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유치원생 아들이. 예, 아빠, 예. 우리 유치원에 어. 어떤 형이 어. 누나한테 여보라고 했어. 하하. 그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네. 제가 근데 지금도 그 남자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하지성 듣고 있나? 아니 어때요? 아버지로서 좀 마음이 아, 다릅니까? 순간 네. 사실 유치원생들이 장난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잖아요. 네.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진짜 뚜껑이 들썩들썩하면서 제가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 운전하다 바로 옆에 건투 복싱 체육관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 아내한테 나 당장 저기를 등록해야 되겠다. 와. 왜? 하지성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 막 차에서 아내가 웃었죠. 지금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우리 딸한테 여보라고 막 뚜껑 열리죠. 유치원생 지성 씨한테. 유치원생인데 예.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분노한 심정을 제 SNS에 올리니 네. 그 해병대를 제대한 후배 한 명이 형님 하지성 잡으러 갈 때 연락하시면 저도 충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듣고 계신 하지성 씨가 네 중학생 나를 하지성 군 네 미안해요. 그때 내가 하지성 군을 향한 좀 미움의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도 딸을 낳아보면 이해할 거야. 근데 좀 다른가 봐요 확실히.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그럼요. 이거는 내 굉장히 딸이 큽니다. 다른 남자한테 그렇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약간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예. 우리 지역의 몇몇 학교의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인스타에 대전 계정이 있어요. 대전 아십니까? 아니요.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준말인데요. 그런 준말이군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배웠는데요. 네. 학교마다 보통 어느 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있는데. 옛날 대나무 숲 같은 거.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동네 그 학교 개별 학교로 없고 그냥 그 지역 아이들이 다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땡땡 중 홍땡땡 남친 있나요?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의 친구들이 이거 캡처해가지고 딸한테 야 이거 뭐야 너 누가 너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딸이 한숨 팍 쉬면서 우리 아빠가 정복해내려고 그러는 거라고 허락받고 올렸습니다. 야 이거 한번 올려봐도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그래서 제가 허락받고 올렸는데요. 아무튼 네. 이 딸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은 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공포거든요. 그렇구나. 네, 장발장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전에 장발장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고통으로 가득했던 거죠. 고통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고통을 포함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네. 코제트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한 존재가 아닌 삶의 기쁨과 슬픔을 또 그 애달픈 감정을 다 경험하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그 장발장이 인간이 되어가는 모습 그 과정에 코제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코제트라는 인물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2부의 제목이 아예 코제트잖아요. 네. 이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인 줄은 몰랐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코제트가 가는 의미는 뭘까요? 그 방금 잘 몰랐습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어떤 면에서 코제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제라블의 다양한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평면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화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네네. 비중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제트는 코제트 유년기 장발장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네. 그때를 제외하면 장발장의 보호 그 울타리 안에서 존재감 없이 자랐고 철없이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가 니를 어떻게 했는지 아나 이런 말을 들어도 진짜 쌀 정도로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잣집 남자 잘생긴 남자한테 홀딱 빠져버리는 그래서 아버지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코제트라는 인물은 네.
나쁘게 말하자면 이 작품 안에서 매우 상징적이고 도구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장발장이라는 한 인간의 변화에 코제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코제트라는 캐릭터는 매우 수동적으로 평면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생명과 빛을 향한 어떤 갈망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코제트가 쓰임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빅토르 위고가 역량이 출중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코제트라는 캐릭터를 조형할 때 좀 성의가 부족했다. 혹은 코제트는 이 정도면 코제트 역할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고 더 좀 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빅토르 위고가 다른 캐릭터들을 그려냈던 솜씨를 보면 역량이 부족해서 여기 멈춘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제트를 통해서 이 레미제라블 전체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네. 우리는 충분히 귀담아 들어볼 만해요. 코제트는 장발장에게 있어서 구원의 손길인 동시에 이 세상의 선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 이렇게 씁니다. 떠오르는 별을 일체의 어둠과 일체의 구름으로부터 지켜주려고만 오직 마음을 쓴 이 암흑의 인물은 무엇이었는가? 장발장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코제트를 마치 떠오르는 별처럼 일체의 어둠과 구름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그는 암흑의 인물이었잖아요. 암흑의 인물이 빛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코제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정화하는 거죠. 그렇구나. 즉 빅토르 위고는 사람들에게 정화의 길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떠오르는 별이라는 게 되게 역설적이거든요. 코제트는 정말 가장 약한, 물리적으로도 또 사회적 처지로도 가장 약한 형편에 있었잖아요. 이러한 가장 약하고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떠오르는 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사람을 지켜주려고 마음을 쓰고 온 정성을 돌볼 때 암흑의 인물에서부터 빛의 인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네.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출신이 저러니 안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코제트는 그런 장발장의 헌신적인 돌봄과 사랑 안에서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팡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의 빛을 코제트는 더욱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사람이 변할 수 없는가? 아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장발장은 누구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코제트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인간의 공동체는 돌봄을 통해서 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코제트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네. 또 2부의 명장면으로 코제트의 어린 시절을 묘사한 대목을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 장면이 있는데요. 물 깃는 장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인형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칼? 네. 그리고 또 동네에 있는 그 인형. 인형 가게. 예, 인형 가게 전시돼 있는 그 인형 있잖아요. 예, 예. 코제트가 처음에 칼을 헝겊으로 둘둘 감은 그런 것만 가지고 놀았는데, 근데 그 테나르디에의 딸들은 그나마 좀 인형 같은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코제트에겐 그것도 너무 부러운 거죠. 너무 부러웠는데 얘들이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놔두고 다른 걸 가지고 놀았어요. 네. 다른 걸 가지고 놀면 코제트가 눈치를 싹 살피다가 얘들이 거기에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 인형을 가지고 와서 자기도 조금 놀았던 거예요. 네. 근데 참 아이라고 해서 항상 선한 게 아니죠. 이 아이들이 이걸 보고는 엄마! 코제트가 우리 인형 가지고 와서 훔쳐가서 논다 라고 하니까 테나르디의 부인이 욕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손님으로 왔던 장발장이 보고는 밖에 나가는 거죠. 성큼성큼 걸어 나가서 금방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큰 인형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모두가 다 갖고 싶어 했던 그 인형을 대박이다. 사서 가지고 온 거예요. 와. 그리고 코제트는 원래 테나르디의 집에 맡겨졌을 때 네. 코제트의 몫이었던 옷과 그 생필품들을 다 빼앗겼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는 그건 너무 어린 시절이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잖아요. 코제트가 이지를 갖게 된 이후, 경상도 말로 시근이 트인 이후에 네. 평생 처음으로 자기 것을 가져본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선물을 받은 것이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이 인형이 장난감일 뿐만 아니라 코제트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저는 코제트가 인형을 선물로 받는 장면을 꼽아보았고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얘기들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레미제라블에서 코제트가 인형을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의 기억이 흐려질 때쯤 이 장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골 제라블이듯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누굴 만나볼까요? 아까 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예,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빌런으로 그렇죠. 진짜 이 작품의 대악당 커플 테나르디에 부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재미있는 얘기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